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요. 저요? 불고기 전골 먹고 왔어요. 아, 그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소고기 전골 말하는 거죠, 지금? 불고기, 소고기 네네. 전골. 돼지고기 개에서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려면 돼지고기 삼겹살 먹었어요. 괜찮아요. 뭐 양도 넣게 계신 분들이 여기 뭐 이 방송 들을 리가. 그래. 여기 어떤 착한 사람이 그걸 사줬단 말이야. 아, 그러게요.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맛있게 먹고. 네. 네. 약간 누르스름한 액체 음료도 먹고. 됐어. 우리가 시민이 걸려, 방송 시민, 자제 시민. 저요? 시민 일정 준수해야 돼요? 아니, 괜찮아요. 어디 갔다 오지 않았어요? 어디요? 중국 갔다 왔죠. 네, 중국을 옆 동네처럼 얘기하시네요. 아, 네. 시진핑만 만나러 간 거 아니, 설마? 아, 중국이요? 저희 상해랑 오진, 뭐 주가각, 이렇게 수상도시, 이렇게 해서 관광지로 좀 유명한 곳들 다녀왔고요. 네. 제가 뭐 여행으로 다녀온 건 아니었고, 저희 이용인분들 네네. 그 해외여행 가시는 거 이제 지원하고 같이 이렇게 다녀왔죠. 결국은 저희 일로 자녀분들. 갔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서 34분 이제 인솔해서 총괄해서 이게 다녀왔는데, 그냥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재밌었고. 일을 재밌게 하고 일을 정열적으로 책임져 하시는 분들은 뭘 해도 다 재밌다고 하시는 제가 원래 사실 다 이렇게 잘 하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네. 힘들 걸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 사드 문제랑 해서 좀 문제가 심각할 거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봄에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때 그랬죠. 네. 그래서 그때 취소하고 연기했는데 여전히 또 이제 그 추가 뭐 배치하고 이러면서 또 뭐 이런 갈등들이 그러니까 불거져 나오기도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래서 중국 여행을 고민하시거나 이제 취소하신 분들 그냥 굳이 다녀오셔도 된다 얘기를 그냥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게 또 이제 중국에는 다른 어떤 선진국이나 예전에 저희가 오키나와를 갔다 왔을 때는 그래도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좀 잘 다녀왔고 다 이용인들도 즐거워하셨고 저희도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선물 안 사왔어요. 사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래요? 뭐 잘못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히 배서 라디오 네. 같이 진행해서 저는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계에 있어 국가 간 관계에서 상당히 좋은데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있어서 불편함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의사에. 그렇죠. 이제 이 장애인 분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내용이 그 사드 문제만큼이나 한때 이슈가 되고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갖고 좀 얘기하려고 오늘 소중한 분 네. 모셨습니다. 박일용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전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아시겠지만 그 강서구였나요? 특수학교를 이제 문제하는 거에서 교육청하고 그 해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주민 사이에 의견이 있었고 여전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지역 이유주의다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강서 지역의 상황이 어떤 문제였는 건지 좀 약간이라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그 공진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네네. 도시 공동화된 초등학교에 당연히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건립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렇죠. 교육청이 계획을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데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그것을 반대하고 다른 한방병원이라고 하는 시설을 네. 유치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그 반대의 핵심에 섰었고요. 장애 학생의 공교육을 공교육보다는 한방병원 유치하는 것이 더 좋다. 지역에서 볼 땐. 예, 또는 아파트값 떨어진다. 또는 막연히 주민들은 장애 학생들이 우리 동네에 오는 게 싫다. 이런 의견들이 표출되어서 굉장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좀 진행 중인 거죠? 이 예, 문제가. 주민들은 그 여러 차례 그 공청회를 했지만 아직도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이 의지가 있지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어쨌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추진 여부, 설립 여부가 아직 확정되거나 그런 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그 부지가 서울시 교육청 네. 소관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복지와 관련된 한방병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민들은 어쨌든 거기가 특수학교가 아닌 다른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네.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그 신문상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그 이제 뭐 무릎을 꿇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장면이 좀 나와가지고 일단 안에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물론 뭐 한병방언을 생각하신 분들이 그렇게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일단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게 특수학교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의 시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시설이 들어오면 왜 거꾸로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대로 증가되는 경향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네, 서울 지역에 특수학교가 약 한 20여 개 20여 있는 개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학교 없는 구가 8개인가 9개 구가 있어요. 특수학교가 있는 뭐 강남 한가운데에도 특수학교 미랄학교라든지 네. 특수학교 있고 그 지역이 특수학교 때문에 뭐 피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강남구가 뭐 피해를 강남구가 무슨 피해를 받아? 예, 주민들과 네네. 서로 잘 그 교류하고 네. 또한 특수학교 시설을 잘 이용하는 사례로는 우리 마포구의 우진학교, 네. 그 학교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장애 학생들 경험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그것이 어떤 지역의 발전에 반대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뭐 지역의 뭐 국회의원이 그것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도 특수학교가 있는 그 법인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법인 안에 특수학교가 같이 있고, 그러니까 시설이 있고, 체육센터가 같이 있는데, 사실 어떤 뭐 컴플레인이나 직원 그로부터 이렇게 뭐 받은 경험이 없고요. 바로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고, 옆에 쌓여 있고, 여전히 그 아파트는 노원구에서 좀 비싼 아파트예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데는. 그래서 그런 불편이나 컴플레인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받은 적도 없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제 저희 그 법인에 사실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거죠. 작은 공간에서. 그런 경우에는 지역적인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저희는 어떤 지역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노원구가 좀 이렇게 특이하긴 하죠. 장애 인구도 높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기관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강서구도 그만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사회의 어떤 단체들의 움직임은 없었는지. 강서구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또 장애인 관련한 그런 기존의 특수학교도 있고 시설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주민들은 또 장애와 관련된 그런 교육시설이 들어오느냐 이런 그 문제제기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갈등 이후에 강서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특수학교를 지지하는 그런 서명 운동을 해줘서 지금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은 사실 아파트 주변의 일부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설립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됐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잘 매듭 지어서 사실 뭐 어쨌든 이제 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 학생들이 이제 통학하고 그 주변 시설을 이용을 할 때 또 주민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사실 사회에서 잘 좋은 경험을 더 쌓고 이런 것들이 더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잘 매듭 지어져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특수학교라는데 학교인데도 그런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특수학교가 우리나라에 있는 특수학교가 뭐 잘 모르겠지만 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있는 특수학교하고 뭐 특별히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이 특수학교보다도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시선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특수학교가 사실은 통합교육이 아닌 분류교육 그래요?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외국에도 특수학교가 많이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보다는 일반 교실에서 이제 공부시키는 통합교육이 더 우세하고 활성화가 되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비중이 아직도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뭐냐면 독일에 있는 특수학교는 도심의 한가운데 네. 예를 들면 정말 고급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와 차이예요. 사실 우리나라 특수학교들도 꽤 있지만 아주 도심이라든지 정말 지역사회라든지 그런 곳에 위치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에 같은 경우는 네네. 도심에서 떨어진 격리된 외곽에 있다든지 서울 시내에도 사실은 뭐 특수학교가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장애 학생 또는 발달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행정의 인식 이런 것들이 사실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대한민국이 아무리 OECD건 또는 뭐 세계 10대 뭐 경제력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너무 좀 참담한 사회상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아니 이런 나라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저런 논란이 되는 곳 자체가 좀 이게 좀 상당히 우리가 얼마 나왔잖아요. 제일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나라인데 왜 높은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학력은 높지만 그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네. 그냥 뭐 인정한다고 그냥 하더라도 우리 옆집에는 다니지 않았으면 옆에 동네 우리 동네에만 있지 않았으면 뭐 그런 논리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타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장애인이 다니는 그 것이나 뭐 또는 노인분들이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방향이면 적응을 못할 사대가 없다라고 항상 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지 지표를 장애하고 노인에서 잡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다 그러면 청년만 다녀야지 청년만 건강 다 우리 지금 뭐 50살 이상이면 다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안 그래? 50살이요? 저도 약간 위험한가? 죄송합니다. 약간 좀 줄여서. 근데 뭐 노인 문제는 별개라 치더라도 이제 장애인, 그러니까 선진국의 어떤 그 지표? 혹은 그 사회적인 어떤 질적 수준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우리 그 많은 소수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차별과 배제를 받는 집단이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위치,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어떤 참여에 기획을 얻는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가, 이거를 사실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이제 배제의 영역 차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과정들을 되게 오래 겪어 오셨을 거잖아요. 그랬을 네. 때. 그런 어떤 경험들, 지금까지 또 이제 많이 좋아졌다. 뭐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이 막 생겨난 뒤에도 어떤 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체감 당사자분으로서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15년 전에 우리 제 아이를 위한 그 교육권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부모 활동가가 되었는데요. 장애 학생들이 사실 학교 현장에 배제되지 않고 이렇게 교육받고 있는 것은 거의 그래도 근래 일이에요. 저희 아이만 해도 어린이집을 한 서너 군데를 6개월, 1년 이상 채우지 못하고 옮겨야 됐어요. 원장이 불편을 호소하고 또 저 아이가 다니던 학부모들이 원치 않는 경우가 생겼고 유치원도 3번 옮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고 학교 현장에는 사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이 의무 교육이거든요. 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그런 배제와 차별들이 사실 존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공식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그런 장애학생의 교육 권리가 공식적으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분위기 또는 어떤 시민이나 이 사회 현실의 어떤 문화로서는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상당히 괴리가 있네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배제나 어떤 반대 사례는 뭐 많이 있어요. 이번 그 강서 지역 특수학교와 똑같은 사례가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 강원도에도요? 예. 주민들이 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고요. 2년 전에는 우리 성일중학교에 있는 그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네네. 주민들이 아예 막 맨몸으로 공사 현장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방해하는 사태까지 갔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아직도 많은 것은 주민들이 이제 막연한 편견, 장애에 대해서 인식을 어떤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아직은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해소는 되었지만 아직도 장애 학생 또는 우리 사회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주류에 편입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시하는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차이를 서로 이제 서로 학습이든 아니면 인정하든 보든 그런 게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는 최소한 이거 감성이 없는 집단에서도 상대편에 대한 그에 대한 어떻게 정부적 정책이라든가 그런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실제로 제가 지역에 봐서도 뭐 어떤 일 해도 도로만 가도 이건 진짜 제가 가도 이게 인도만 봐도 요즘 도로가 넓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폭이 작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사가 상당해가지고 제가 가도 발목이 아픈데 이게 다른 분들이 이걸 끌고 갈 수가 있나 이런 정도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 신체 장애인들이 네. 지금 뭐 서울 시내 전철에 엘리베이터도 들어와 있고 네. 이동 편의가 어떤 공공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죠. 광화문에서 중증 장애인이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식당이 몇 개 안 됩니다. 신체 장애인들에 대한 물리적 접근도 그런데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공공시설 이용한다든지 통합된 그런 것을 문화 활동을 한다는 이런 것들은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는 가능한 한 통합된 그런 환경을 제공해라. 이게 근래의 어떤 장애인에 대한 그런 차별 없는 그런 이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네. 거꾸로 듣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격리된 채로 하니까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감성이 없는 거 아닌가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같이 아까 저 통합형으로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좀 더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는 이 사회 구성원들이 사람이 일부라도 그걸 책임지려고 마련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전인가? 뉴스에서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장애인 학생 때문에 대학에서 못 받는다고 이렇게 때문에 다 합격했는데 왜냐면 올라가는 길이 없다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내백면 장애인분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죠? 것들이 있었고 어쨌든 자립생활 운동이 내백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되는 게 그런 교육 학습권 거기에 관련해서 사실 시작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당사자들의 운동이 최근에도 이제 계속 있어 왔고, 어쨌든 당사자들의 어떤 운동으로 인해서 세상이 사실 많이 바뀐 건 있어요. 활동보조 사업이라든지, 장차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지금 이제 탈시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2차 당사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분들은 스스로 이제 언어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제한이 조금 많으시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많이 나서서 요즘에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신 상태로 또 어떤 당사자로서 활동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어떤 활동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좀 궁금해서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교육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교육권연대 슬로건이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희망이었었고요. 교육권 운동을 통해서 우리 장애 학생들이 이 사회 구성으로서 교육받는다는 것은 그들도 시민으로서 성장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리고 충분히 교육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공교육에 참여한다는 게. 그래서 교육권 운동, 특히 이제 통합 교육을 저희가 굉장히 주창해서 많은 학생들이,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통합해서 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2007년 장애인교육법의 성과였고요. 우리 부모운동의 뭐 눈물겨운 성과로 그렇게 이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학교 현장, 정말 유치원에서부터 뭐 고등학교, 대학교 현장까지 장애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고 서로 알고 느끼고 경험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그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느끼고 만나고 교류하면 편견이 없어지거든요. 지금까지는 분리주의 교육 정책 때문에 네네. 사실 그런 기회조차가 없었고요. 그래서 통합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그 부모연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운동을 한 것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운동, 특히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운동에 네. 요즘에는 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발달장애인법이 시행이 됐어요. 발달장애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어떤 패러다임이 네. 많이 바뀔 거로 기대하고 많은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네. 뭐 실현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회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니까 제가 또 뻘쭘하게.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쟁취해낸 것들이시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경제력 정도 되면은 법을 개정하든지 이제 알아서 사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대고 있지 않고 그냥 분리주의에서 그대로 하니까. 근데 여전히 사실 되게 많아요. 많기는. 그러니까 성인기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발달장애인 분들이랑 이제 거주시설에서 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보면 아까 교육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그 통합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성이 너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장애로 인해서 기술이 더 저하되어 있거나 이게 아니고요. 경험을 하지 못해서 못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은 조금만 하면 뭔가 다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뭐 40대 이렇게 되셔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습득하는 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경험이. 그냥 다양한 경험에 우리도 자극을 받고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경험조차 가질 기회가 없으셨던 거니까 아예 너무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분의 어떤 인지와 상관없이 정말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 보면은 되게 안타깝고 그래서 정말 그 조기 교육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발달장애인 분들한테도. 근데 그것이 사실 지금 되게 어떻게 뭐 더 이제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까 뭐 말씀하셨던 어떤 강서구 특수학교 사례들 같은 것도 여전히 이제 존재한다라는 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네네. 사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장정이거든요. 사실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시민권을 정말 확실하게 부여를 뭐 지금 다 실현은 안 됐지만 그 상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 거거든요. 이미 발달장애인을 위한 많은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고 우리 사회의 주민들의 인식도 사실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사실 피부로 느끼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의 주민이라든지 그 반대했던 그런 주민들이 네. 사실은 대놓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네. 발달장애인법에 발달장애인에게 그런 편의기회, 이용 편의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이렇게 딱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라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 성과로 연결될 거라고 봐요. 발달장애인들도 교육을 받아서 일할 수 있고 그들이 국민으로서 세금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 만약에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걸 확인한다라면 인식은 더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애인을 뭐 당사자의 학부모로서 또는 운동으로서 회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학교라든가 시설만 일단 생각나고, 혹시 저희가 모르는 예를 들어 더 필요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모르는 뭐 아직 여전히 시정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있을까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서. 자, 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우리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살펴봤을 때 만약에 이제 일반 학생의 학부모가 장애 학생이 친구가 돼서 또래와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인식이 어떨까요? 그런 부분들에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요. 많은 학부모들이 요즘 경쟁주의, 이기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장애 학생이 내 아이의 친구가 되면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혹시 뭐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 그렇죠. 예. 우리 학급에 장애 학생이 여럿이면 아무래도 수업에 지장을 줄 것이다. 그런 작은 사고들의 변화가 필요하고 중요해요.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학생과 함께 공부했더니 다른 사람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네. 요즘 21세기가 추구하는 그런 인성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의 작은 인식의 변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살 때 장애인 가족들이 사실은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관심 또는 우리가 똑같은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 그런 관심이 있다라면 장애인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네.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충청도 분이시라서 말씀이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셨어요? 근데 왜 장애 관련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같지 않으세요? 아니, 네. 너무 긍정적으로 사시니까. 아니 그게 장애학, 장애인 복지론 이런 하는 교수님 강의를 듣는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저는 네. 뭐랄까. 좋죠. 좋죠. 네. 아니, 저는 저 같으면 되게 절망할 것 같거든. 왜냐면 네. 당사자인 내가 차라리 불편하면 되는데, 제가 어머니라든가 가족이 아플 때 그 심정인데, 이건 평생 같이 있는 느낌일 때는 되게 난감하고 괜히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되게 오늘 표정을 보시니까 너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다 뻘쭘했어요. 뻘쭘하셔도 돼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아이와 함께 제 인생을 사실 많이 바꾸고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죠. 예, 회사원으로서 경제활동 하다가 제가 집어치고 부모활동가 살았고요. 또 이제 경제활동도 책임지면서 또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운동도 같이 병행해야 했었는데, 고단한 세월을 지내왔지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들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아이와 함께 배우면서 아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그럴 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딸 아이가 예를 들면 지적장애 아이인데, 물론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에게 더 힘을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고 더 깊은 교감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저희 아이는 제 생일이나 이 결혼기념일 준비를 2달 전서부터 해요. 예, 생일 선물을. 결혼기념일이요? 예, 2달 전서부터 사놓고. 딸 키운 보람이 있으셨죠. 결혼기념 축하송을 1달 전서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주니까 어떨 때는 참 그것이 행복하다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고, 발달장애인도 나름대로 가치 있고, 어떨 때는 더 오히려 우리에게 그들의 개성으로 우리 가족을 더 묶어주고 평화롭게 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정리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우리 부모운동 격렬하게 할 때는 제가 정말 집시법 위반으로 막 경찰서도 드나들었고, 경찰들 보고 몸싸움도 했고 격렬하게 투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 해탈의 경지에 지금 오르신 건가요? 평시 그런 여기 여러 가지 다 겪으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뭔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직원들이랑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은 언젠가 없어질 거다. 그러면 그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발달장애인이랑 함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발달장애인에 관련돼 있는 뭔가 사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낮 서비스나 이런 것들 충분히 생기고 있으니 이런 얘기들을 사실 했더니 이제 직원이 정말 시설 없어지나요? 했더니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없어져야 되는 건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희 시설 안에서도 그건 사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탈시설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2015년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이 사실은 거주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네. 네, 재가에 있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그런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기초 서비스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탈시설을 위한 거주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노력이 네네.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발달장애인법에 의해서 더 이상 거주시설로 가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사는 발달장애인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시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는 드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시설을 위해서 시간만 지나면 정말 시설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럴까요? 네, 저는 근데 약간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줄어들긴 할 것 같아요. 줄어들고 아니면 정말 그 최중증 의료 서비스를 동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남고 확실히 그런 서비스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없어져야 될 것은 시설주의. 시설주의. 예, 격리된 시설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격리. 해요. 예. 이제 서구에서도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물론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런 그 그룹홈이나 자립홈이나 이런 지역사회의 그 거주시설로 또는 가정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거주시설이 현재도 꽤 존재해요. 그런데 그 거주시설이 얼마나 인간다운, 그러니까 인간화된 그런 주거 모델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기존 거주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가능하면 그 지역사회나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사실 나오도록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요. 예를 들면 주거 지원 서비스라든지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거주시설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그냥 제가 말씀한 시설화된, 정말 시설주의화된 그런 시설이 아니라 인간다운 그런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고민을 해야 돼요. 서구에서는 두 가지가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간만 지난다고 되지는 않고요. 구체적인 플랜을 짜서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관료화된 그런 현재의 어떤 시설 구조 속에서는 변화가 너무 느린 그쵸. 것을 저희는 네네. 느끼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개혁하는 그런 거주시설도 많고요. 네네.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은 어떤 지원 체계나 어떤 그게 전혀 없는 상태니까 시설 안에서의 역량과 시설 안에서의 노력에 사실 그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해도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더 힘들게 되고, 다른 데보다 더 일이 많은 것 같고, 이런 또 딜레마가 약간 안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 또 저희도 나름대로 느꼈을 때 더디고. 그리고 또 지금의 지원 체계 내에서의 시설은 사실 그 가정과 같은 환경은 사실 거의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중증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그런 때 어렵다 보니까 진짜 이게 뭔가 이렇게 확 바뀌지 않으면 바뀌기 어려운가 또 사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거주시설에서 장애가 심한 사람이 이제 좀 나와서 지역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지원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집도 필요하죠. 집을 관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네. 소득도 필요하죠. 그분들이 이제 그 주거시설에서 생활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인력도 필요하죠. 그런 서비스가 촘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런 좀 집과 같은 그런 시설에서 벗어난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아직도 그런 게 부족해요. 발달장애인들에게 소득이 없으니까 네. 부모님들이 다 이용료라든지 성인기에 뭐 거주비용, 생활비용 다 부담하려 양육 부담을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부모님이. 예.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제적 요인이잖아요. 네. 그런 부담도 있고 그런 지원 서비스들이 없으니까 뭐 당장 나와도 발달장애인들 스스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적 지원 서비스, 예를 들면 주거 지원 서비스, 그런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 더 새로운 복지의 영역으로 전개가 된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탈시설화 또는 네. 지역사회화 가능합니다. 그래도 아까 뭐 비판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비교하면서 한댔지만 점점점 계산해야 될 부분, 실제로 이제 그 지역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분포된 뭐 그런 편차가 좀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도시 지역에 많이 오히려 있다든가 혹시 그런 통계는 있나요? 그런 통계는 정확하게는 없지만 네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이사를 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소문 듣고. 이 아이 학교를 위해서 예를 들어 시각장애 학교가 서울 시내에 뭐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방에는 시각장애인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짐 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교 가야 근처로 이사 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교육을 따라서 또는 좋은 복지 환경을 쫓아서 부모님들이 이주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지방의 시골이나 이런 지역들이 서비스가 재활이라든지 교육 지원, 그다음에 이제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부족하니까 네네. 사실은 뭐 장애인 가족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뭐 비교적으로 충족되어 있는 뭐 수도권으로 이사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문제, 형평성의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긴 뭐 우리가 어디 갈 때 뭐 바로 뭐 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뭐 시설이 여기 있거나 이거 하는 거에 대해 고민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약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느 점이?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이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80대이신, 70대, 80대이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아무리 이제 그 대안이 없는 거죠. 시설 말고는 이제 대안이 없으시니까 시설에서 이제 그 계시는 자녀분들을 하시고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건데 그런 환경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어렵고 이분들은 탈시설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막 그런 반응을 좀 안 좋은 반응을 또 보이시죠. 갈 데가 없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 입장을 이해하시는 게 이분들이 이제 그 몇 년 내가 살아봤자 몇 년 사는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지금 마땅한 대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비장애인 자녀에게 이런 부양 부담을 줘야 되느냐. 본인들 평생 동안 해오셨던 일들을 자녀분들한테 또 넘기기는 또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서울시에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화 시설을 이렇게 작게 만들고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없애 나가겠다라는 정책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 저희 같은 경우도 주택가 그러니까 되게 위치가 되게 좋아요. 그 인근 편의시설도 워낙 잘 돼 있는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입소문이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퇴소를 한번 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30명이 될 때까지는 못 받는데 저희가 대기만 70명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직까지 인프라가 너무 구축이 안 됐다 보니까 한쪽에선 탈시설 얘기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가실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그러한 지금 현상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무조건 다 여기서 영구 입소를 다 원하시는 사실 상황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영구 입소를 원하는 것은 정말 시설을
계속 거기에 이제 있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사후에 네. 어떤 정말 불안과 그쵸. 이런 것 때문에 네. 대책이 없잖아요. 네. 결국 안정적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달장애인, 이게 노년기 발달장애인, 장년기 이후의 발달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그런 그 지원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마 바람일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경우 이렇게 도심에 지역사회에 좋은 그 조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 거주 시설은 조금 더 인간화하고 이렇게 잘 개편하면 발달장애인이 그 속에서 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는 있겠죠. 네네. 이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시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정말 인권이나 그런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그런 시설들은 사실은 없애는 게 사실은 네네. 맞습니다. 네. 여전히 고민해야 되고 네.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됐어요. 지난주 네.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하는 게 퀴즈라든가 지난주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 따뜻한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합니까? 저희가 진짜요? 완전 따끈따끈한 건 아니고요. 따뜻한. 저희가 방송을 조금 2주 전에 했죠. 네네. 네, 그래서 네, 마우스 레이서님. 마우스 레이스. 마우스가 레이스를 한다고요? 네. 말만은 이분 누구지 모르세요? 이분 네. 말만 타는 그런 건가? 의미가 왜 마우스 레이스지? 왜 그러세요? 저 인기 그 방송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요? 네. 저 게스트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저희 추적했어요. 추적했어요? 네. 지경주 소장님. 그래요?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 소장님. 이미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 19회 방송을 듣고 슬펐습니다. 직접 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댓글을 통해 여기 퀴즈를 낼 거라서 여기는 더 못 읽어드리고 화성시 땡땡땡땡 센터에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댓글과 연관해서 네. 이번 주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땡땡땡땡이라고 했죠. 화성시 땡땡땡땡 센터장님이 지난주 방송에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그 땡땡땡땡을 맞춰주면 좋으시겠는데 이번에 하도 이제 퀴즈를 맞추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그 눈높이를 낮췄어요. 눈높이를 낮췄어요? 객관식. 네, 알겠습니다. 이지선다. 이지선다. 근데 들어보셨어요? 네. OX도 아니고 이지선다. 왠지 이거 괜히 맞추려다 틀리면 좌절하시는 거 아니야 또? 네, 화성시 땡땡땡땡 센터 1번 무한도전, 2번 무한돌봄. 네. 이거 어렵다. 최근 이슈가 돼가지고. 네. 이건 제가 낸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수준을 보시고, 네네. 이게 뭐야, 유치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낸 거 절대 아니고요. 여기 PD님이 저에게 지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요? 예. 역시 현명한 판단. 네, 알겠습니다. 네네. 퀴즈 정답이라든가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꼭 남겨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15년 되셨다고 했죠. 예, 네. 회장님. 따님 혹시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됩니까? 제 이름이 하은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많이 하은이? 불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까 보니까 일대적으로 교육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성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전히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가정 안에서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거나 또는 같이 불편한 경우가 있을 때는 하은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그런 걱정은 좀 없나요? 지금 교육하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지금 22살인데 물론 벌써?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가 이용을 하면서 네네. 저희 아이의 이제 그 일상생활을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지만 저나 이제 저희 아내나 뭐 성인이지만 돌봄을 꾸준히 해야 돼요. 하루 이제 일과 중에서 보통 그럼 어느 정도 끝까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아침에 어쨌든 식사를 준비해서 네네. 아침 저녁 이렇게 하고 중간에 아이의 스케줄을 체크해서 사실은 활동 보조인에게 알려준다든지 네네.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경우 대중교통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이동은 하지만 어떨 때는
그걸 착오를 일으킨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관리가 필요하고 신변 관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저기 뭐 도움을 줘야 돼요. 저희 아이가 머리가 긴데요. 머리를 감는 거 이런 거 좀 어려워해요. 제가 아침마다 매일 거의 말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상생활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뭐 일정 정도의 그런 돌봄은 지금 성인기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어느 정도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간다든지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지금은 조그만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시간제로 일도 하고 있거든요. 경제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은 꾸준히 하고 있고 아이가 장년이 됐을 때 네. 제가 이제 늙어서 이렇게 네네. 정말 골골할 때는 어떨지는 아직 생각은 잘 못 해봤지만 어쨌든 적절한 그런 지원이 있으면 좀 자립적으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쯤 되면 여전히 그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실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더 걱정 없이 사실 사실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장년기 되면 거의 뭐 20년, 30년 정도 뒤가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고 계속 노력하시는 거 봐서는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네. 우리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저는 믿고 있죠. 요즘에 이제 활동하시는 부모님들이 그 전문가로서 또 이게 당사자로서 그 목소리를 많이 이게 내시고 강의를 많이 하시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때? 현장의 사람들이 예전과 또 많이 변했는지 예전에는 사실은 뭐 사회복지사든 어떤 그 치료 세팅에 있던 재활 세팅에 있던 사람이든 전문가주의를 그걸 고수하는 경우가 사실은 이게 많았고 지금은 당사자주의로 많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변화들 혹은 그 속에서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더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요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이 방송은 이제 사회복지사들도 사실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권리의식이 많이 향상됐어요. 법도 변화됐고 서비스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사회복지사나 교사들이 사실은 장애인 가족과 어떤 긴장 관계가 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장에 일하시는 지원자분들이 사실은 많이 인식이 바뀌었죠. 옛날과 같이 그런 세팅도 아니고 지금은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은 가능하면 좀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를 결정하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동반자라고 하는 생각들로 좀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좀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든 관리자든 또는 기관의 장이든 이 시스템을 저희가 요구해서 정말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제 압박해서 이렇게 바뀌기 전에 스스로 자기 개혁을 통해서 세팅들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예를 들면 거주시설의 인간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고민해서 그 답을 찾고 노력하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구현된 곳이 사례가 있나요? 왠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거주시설은 사실 이제 뭐 지역사회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연고자가 없으시거나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가족 안에서 생활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중증 24시간 돌봄 필요하신데 지금 서비스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적인 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일부 그래도 잘 하고자 노력하는 시설들에서는 뭐 그룹홈이나 뭐 체험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다양한 거주 환경 그분의 욕구나 이런 거 맞는데 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직업을 더 갖게 하거나 요런 그 직업을 지원하거나 요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평생교육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노력하는 또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좀 나아가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시설마다 너무 큰 편차가 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심하게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 좋은 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규격화되거나 기본적으로 지원되니 안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은 알고 있죠. 어떤 시설이 잘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있어도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은 뭐 시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실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관 자신의 책임이 되면 그것이 사실은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지원 인력도 더 뽑아야 되고 이런 부담을 기관이 다 져야 된다라면 그거를 기관이 수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책무에 의해서 충분한 지원, 제도적 지원이 된다라면 기관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도 그런 기관들에게는 정말 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사실은 유인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스스로 개혁하고 그래서 정말 국가 정책적으로 정말 갑자기 변화됐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지금은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듣고 보니까 걱정도 됐다가 약간의 다시 안심도 됐다가 네. 다시 또 걱정도 됐다가 네, 오늘은 이렇게 계속 또 왔다 갔다 하네요. 계속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멈추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맥락에서 보면 되게 감사드릴 일이죠. 저도 이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드릴 일이죠. 네, 최근에 논란이 돼 있는 거죠. 논란이라기보다도 이슈죠. 이제 그 단계적 폐지가 되기로 대통령, 장애인 여러 이제 단체분에서도 이제 당사자분들에서 요구했던 부양 의무제 폐지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후보가 다 방향성인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뭐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도 폐지 공약 뭐 전 후보들이 다 냈었고요. 우리 장애 운동계의 수건이었던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 개편. 근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사실은 이 공약을 거의 그 보류를 시켰었어요. 네. 예, 그 저희 장애운동 진영, 저희 부모 진영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제기했더니 폐지 쪽으로 지금 보니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나 당사자에게 그런 일정 정도 소득 보장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떤 서비스든 당사자의 어떤 자립적 생활이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쵸, 굉장히 중요한 네네. 요소죠.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선 후보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방향성은 일단 던져진 것 같고 그래도 조금이지만 또 긍정적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던 것들은 이제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인식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사회가 진보하는 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쉬운 일은 아니어 같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가장 힘든 일이 있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도요. 네네. 사실 처자식 부양하면서 제가 여기 어쨌든 우리 발달장애 문제에 대해서 어떤 권리운동을 사실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시도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경제적인 안정도 포기하고 정말 막연한 이런 그 현실에 이렇게 덤벼들어야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성과도 아주 적었고 부모님들을 조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 사업이었습니다. 정말 생각과 계층과 문화가 다 다른 그런 장애인 가족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이렇게 모아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단 하나 자녀를 향한 그런
뜨거운 모성 예,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것들 신뢰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강렬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싸울수록 더 많은 부모님들이 와서 함께 모였고 깊은 교류와 연대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애인 부모 연대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0대 명이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은 3만 명의 전국에 3만이나 되십니다. 예, 강력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 옹호 조직이죠. 예, 그렇게 이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계속 활동을 해 주시니까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3만 명의 수장이셨던 거예요? 저는 네. 우리 부모연대에서는 이사만 네. 맡아 있었고요. 여기 서울 지역 우리 부모 서울. 조직은 네. 3명이 시작했고 지금은 네. 3,000명 회원들이 굉장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 당의 조직보다 솔직히 그러니까요. 강력한 조직인데요. 뭐 작은 그 정당에 정당보다 이보세요. 네. 그래서 네, 대단한 조직력을 네.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그 강서와 같은 그런 어떤 반대 사례라든지 반대 운동 또는 정치인이 어떤 정말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지금은 직접적 행동, SNS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사안이 발생하면 그날 그냥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 아이를 데리고 그냥 옵니다. 저도 이제 재작년에 우리 서울시청에서 우리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요구하면서 아이와 함께 5일간 로비에서 숙박농성도 했고요. 작년에도 40일간 우리 서울시청사 앞에서 네, 부모님들 투쟁하실 때 네. 자녀와 함께 그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우리 스스로 역량 강화해가지고 전문적인 견해나 정책을 우리도 이제 발표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시민운동적인 또 정책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좀 국가 정책에 관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이고 현재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뭐 교류 또는 이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뭐 복지나 어떤 정책 문제가 최근에는 그 당사자를 빼고 논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세팅 안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것들 이렇게 사실 봤을 때 좋죠. 바람직한 거고 어떤 질적인 서비스의 컨트롤이 그래도 더 그 민감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앞으로의 어떤 그 단체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연대나 지지가 혹시 필요한 것들이 사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뭐 굉장히 수많은 성취자들을 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을 저희가 정말 작게나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부모들의 어떤 염원은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도록 어쨌든 시스템을 그런 서비스들을 구축해내는 거거든요. 네. 발달장애인법에 기초한 그런 권리 내용들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국가 재정이라든지 국가 재정이 확보되어 복지 서비스가 개편이 필요해요. 그것을 구현하는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중증의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 소외되고 차별받기 쉬운 네.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숙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노력 외에도 현장에서의 협력이라든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 현장의 사회복지산업 활동가들과의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군데군데 사실은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또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과 같은 그런 네. 어떤 주민들의 반대를 일었을 때는 정말 국민적인 여론이 되어서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조금 더 밑으로 좀 내려가서 예를 들면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아이를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운다든지 네. 복지 현장에서는 당사자의 욕구에 대해서 또는 어떤
어떤 사업을 실행한 이후에 피드백을 함께 네. 공유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계획을 함께 짠다든지 네네.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 당사자로서 그 느낌 또는 정책 깊이 있는 얘기 편안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좀 배웠고요. 그러니까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이제 인간화, 그러니까 거주시설의 인간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와닿았고,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사실 그래서 저도 배우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배웠는데 특히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저는 막상 이거 듣고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 맞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박인용 서울 장애인 부모연대 전 회장님 그리고 하은이 아버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